소크라테스가 당신의 인생에 쓸모가 있을까요? 소크라테스가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은 들어봤겠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아마 자세히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작가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는 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고대 아테네의 철학자였습니다. 아테네는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이죠. 지금의 그리스와는 다르게 예전 그리스는 여러 개의 국가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국가였던 게 아테네와 스파르타였었죠. 그 당시 아테네는 정말 말 그대로 흥망성쇠의 시기였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을 구성해서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해 최전성기를 맞이하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통해서 스파르타에게 패하여 쇠락을 맞고 있던 국가였죠. 찬란했던 아테네는 점점 부패해져 갔고 기득권의 횡포는 나날이 심해져 국정이 점점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테네가 다시 옳은 길을 택해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설파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70세가 되던 해 거대한 사건이 하나가 찾아오게 됩니다. 500명의 배심원을 둔 재판장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변론의 첫 시작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왜 갑자기 이 재판장에 서게 되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멜레투스라는 인물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고소를 당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가 정해놓은 신을 믿지 않았다.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는 청년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타락시키는 교육을 했다. 먼저 첫 번째, 국가가 정해놓은 신을 믿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요. 저도 몰랐었는데 그는 누구보다 그리스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죽음의 신 하데스를 언급할 만큼 그는 매우 절실한 신앙론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고 측의 이 첫 번째 주장은 오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소크라테스는 청년들에게 찾아가 돈을 받아가면서 그들을 타락시키는 교육을 했었다. 소크라테스는 재판장에서 이렇게 이에 대해 변론합니다. 저는 어느 누구의 스승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으면 문답에 응하고 돈을 받지 않으면 문답에 응하지 않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지식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었고 가르친 적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논쟁하는 것은 제가 신으로부터 명령받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라고 변론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두 번째 주장도 역시 오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원고 측은 자신들의 고소 내용이 억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고소한 표면적인 이유 뒤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테네의 기득권 세력들이 그를 경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테네의 기득권 세력들이 왜 소크라테스를 그렇게 경멸했을까요? 그러한 사건의 전말은 바로 이러합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의 친구이자 제자인 카이레폰이라는 인물이 신탁을 받기 위해 델포이 신전으로 찾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탁의 뜻은 신의 뜻을 신관이 전해받아 물음을 구하는 사람에게 신의 대답을 대신 전달해 주는 것, 이러한 것을 신탁이라고 합니다. 당시 아테네는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는 국가였기 때문에 신탁이 존재했었죠. 카이레폰은 신관에게 이런 물음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잠시 후 신탁을 통해 신관은 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카이레폰은 이러한 일화를 소크라테스에게 전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소크라테스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소크라테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처음으로 신이 틀리신 것 같다. 신탁의 내용에 대해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탁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고 자신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찾기 위해 발걸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훗날 소크라테스를 경멸하는 원인이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지혜롭다고 평판을 얻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지혜롭다고 알려진 그들은 대부분 정치가, 예술가, 변론가, 이러한 직업군들은 모두 아테네의 기득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찾기 위해 문답을 나누던 도중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 자신들도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니 이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런 그들에게 당신은 알고 보니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군요 라고 말을 했었고, 바로 이것 때문에 그 기득권 세력들이 스크래치를 입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소크라테스를 경멸하게 된 거고요. 소크라테스는 이런 자들과의 문답을 끝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내용들을 재판장에서 말합니다. 그들과 나는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왜냐하면 그는 모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내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말합니다. 신이 내린 사명에 의해 탐구를 계속한 결과 저는 가장 높은 평판을 얻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들이며, 반면 하찮게 여겨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즉 신은 인간들이여 소크라테스처럼 자기의 지혜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하려 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며 신이 자신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초연한 태도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합니다. 오류가 가득했었던 원고 측은 소크라테스의 논리에 당황해했고, 그로 인해 억지스러운 말만 자꾸 뱉어내며 소크라테스는 무죄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꼴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치열했던 논쟁이 끝나고 드디어 판결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재판 결과 280대 220, 소크라테스 유죄. 배심원들은 말도 안 되게도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일체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를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유죄 판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죄 쪽 표의 수와 무죄 쪽 표의 차이가 몹시 적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차이가 이렇게 적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표 차이가 이것보다 크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어쨌든 멜레투스는 저에게 사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달라고 제안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제안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재판관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어느 한쪽을 두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다시 투표가 이뤄지고 두 번째 판결 결과가 나옵니다. 소크라테스 사형. 그런데 이때도 소크라테스는 이 결과를 보고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재판관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합니다. 그렇게 그는 끝으로 지금 시대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마지막 전언을 남기며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저는 죽음으로, 여러분은 삶으로. 어떤 쪽이 좋은지는 오직 신만이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의 변론의 내용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소크라테스의 사형 판결 날짜가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제자들과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자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후 결국 그는 준비된 독배를 마시게 됩니다. 다리에서부터 조금씩 마비가 오기 시작하고 그게 심장까지 차오르는 순간 소크라테스는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 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복의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내가 닭 한 마리를 빚진 게 있네. 기억해 두었다가 꼭 갚아주게나. 라는 말을 남기며 아테네의 한 성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크라테스의 삶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소크라테스의 삶에 대해 들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닭 한 마리 빚진 것을 갚아달라고 하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 크게 배울 점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철학적인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철학은 영어로 필로소피입니다. 이 필로소피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필로소피아에서 유래되었는데요. 필로는 사랑하다,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지혜를 사랑한다, 그것이 바로 철학인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혜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라는 거는 그저 단순하게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면 그것을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혜라는 것은 그 아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직접 행동으로 실천까지 해야 비로소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기 때문에 철학적인 삶이란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죠. 소크라테스는 그런 철학적인 삶을 산 가장 훌륭한 성인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바라고 있는 삶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계신가요? 행동을 통해서 실천까지 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저 일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소크라테스 선생님 같이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를 존경해야 하며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노력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노력하며 산다면, 즉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지향한다면 우리는 조금씩 철학적인 삶을 위해서 다가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모두 조금이나마 더욱 철학적인 삶을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플라톤이 저술한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었는데 어떠셨을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다른 책이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괜찮은 책들을 선별하여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영상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시면 정말 영광일 것 같아요. 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하루가 되었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 때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